연일 제2금융권 부실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저축은행에 대한 PF 부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실 계속 나왔었고, 보험사에 대한 어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부실이 나왔었고요. 증권사에 대한 PF 여기도 마찬가지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캐피탈사마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실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그림자 금융에 어떤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오늘도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많은 곳에 전화도 해보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어떤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사실 보험사라든가 이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인 그림자 금융이잖아요. 물론 저축은행은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수신도 할 수 있고 여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수신이나 여신을 다 하는데 은행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은 그림자 금융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은행 역할 외에 비금융권이에요. 비금융권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은행 역할을 하는 곳. 보험사가 그렇잖아요. 보험사가 보험 가입하면 대출해 주잖아요. 캐피탈사도 마찬가지, 카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들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림자 금융의 위기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가장 먼저 위기가 오는 데가 제3금융권. 쉽게 말하면 이 사금융 있잖아요. 사금융. 불법 사금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사인간의 거래. 여기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업이나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캐피탈사나 이렇게 쭉 영향을 받아가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1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5대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요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실제로 말입니다. 이제 제2금융권의 어떤 충격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회사라고 이렇게 밝히지는 못해놨는데 S캐피탈사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밝혀놓으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S캐피탈사라는 데가 PF 부동산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무려 말입니다. 23.28%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4분의 1을요. 거의 4분의 1을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산의 4분의 1을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요.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대출금 회수가 쉬울까요? 대출금 회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말 13.94%일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23.28%까지 올라가면 이게 쉽겠습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산의 4분의 1을 갖다가 부동산 개발 회사에다 빌려줬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말입니다. 캐피탈사들은요. 주로 뭐 했나 하면 자동차 할부금융 있죠. 거기에 집중했어요. 자동차 할부금융에 집중하면서 사실 짭짤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융에 다른 데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쟁이 장난 아니게 됐어요. 경쟁이 장난 아니게 되면서 이게 캐피탈사들이 눈을 딴 데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돌린 데가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마다 대출을 해주는 건데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출해주고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금액이 전체 캐피탈사 금액이 여러분 이 장난 아닙니다. 2018년에는요. 대출 잔액이 7조 8,8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입니다. 현재 보면 상반기 자료로 보면 24조 8,132억 원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3배가 넘잖아요. 그죠? 3배가. 3배가 훨씬 넘습니다. 24조 8,132억 원.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채무보증 1,544억 원까지 더하면요. 25조예요. 25조. 25조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캐피탈사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게다가 그동안도 말입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집을 지어서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완판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분양 가격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출을 안 해줘서 중도금이 없어서 이게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캐피탈사의 상황 진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캐피탈사들을 지금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내년 6월에 쉽게 말하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40%가 된대요. 40%. 내년 6월에. 그러면 여러분 내년 6월에 40%가 됐을 때 여러분 캐피탈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 상반기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데는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했을 때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캐피탈사라는 게 돈을 본인이 가지고 캐피탈사도 운영을 하지만 여전채라는 걸 발행을 하잖아요. 여신전문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40%가량이 만약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40%면요. 8조가 넘는 금액이고 8조가 넘는 금액은 2018년 전체 대출액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어떤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앞으로 굉장히 큰 충격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지금 위험하다 하는 캐피탈사들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많아지고 있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캐피탈사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보험회사로까지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요. 아마 금융위기라는 또 하나의 충격이 올 겁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충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금융위기의 충격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